안녕하세요. 호주 거주 중인 여자이며 60대 중반입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렇지요. 한국도 아니고 해외에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사연을 보내는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딸이 보내자고 했어요.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마 제 사돈이었던 여자도 이 사연을 종종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 거예요. 저희 가족은 딸이 이혼하면서 호주로 이주했어요. 남편과 딸 모두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서 가능했죠. 저의 전 사위는 딸이 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혹은 저는 다른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 지낸 남편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딸이 집을 비울 때라 반찬이 부족해 보여 반찬을 사러 나갔던 날 그들의 불륜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딸과 남편 사이가 어색해져 이혼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들이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몹쓸한 것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제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혼하는 데 있어서 잘한 것 하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도록 해줘. 내가 당신과 자주 만나게 해줄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네가 뭘 잘했다고 하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10달 넘게 배 복합체라도 핀 것도 우리 민이고 배 아파서 죽을 뻔했을 때 낳은 아이도 우리 민이야? 아이고,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이랑 힘들게 자식을 낳은 차네. 안 사람 두고. 다른 여자와 놀고 싶었어? 이제 그런데 애를 키우겠다고 절대 안 돼. 아니, 그래도 말씀이 좀 친해지시는 거야? 아니에요. 애가 잠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거지. 물론 그것을 잘하고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됐잖아요. 미니. 임신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 사전에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미니가 임신했을 때 어떠했는지, 애를 품고 낳은 건 미니가 맞지만요. 아이 성씨는요, 우리의 핏줄이에요. 지율이는 저희 집안의 핏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키워요? 그건 아니죠. 애가 지율이를 데리고 와서도 미니랑 차주를 만나게 해준다고 말씀드린 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미니나 이놈이나 아직 나이도 젊은데 더군다나 미니는 여자잖아요. 이혼했는데 거기에 애까지 딸려 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쉽겠어요. 이거는 다 저희도 미니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미니야, 너도 내가 하는 말 잘 새겨들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흔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이혼하면 흠잡히는 건 여자 쪽이야. 뭐 하겠어요. 통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찬물 좀 끼얹어 줬어요.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네. 어이구, 그래요. 미니가 임신했을 때 띵띵 부어서 고생했었죠. 그런데 그거를 그쪽 애들은 고생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나 봐. 자네,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자네까지 그랬으면 안 됐지. 하기야, 그럴 놈이었으면 애초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겠지. 이혼을 진행하면서 사위였던 그놈과 안사돈이라는 여자는 아이를 자기네들이 키우겠다며 저희 모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저희가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어요. 나라이는 아직 몸도 제대로 안 풀렸어요. 그런 일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두 모자가 하는 말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혼해서 흠잡히는 건 여자예요. 애 딸린 이혼녀,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애를 키워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 아이를 위하는 척하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냥 자기네 핏줄인 우리 손주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났던 건 자꾸 안사돈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운 데에는 며느리인 제 딸 아이의 목도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양육권도 정말 중요한 문제였지만
우리 딸의 엄마로서 저는 임신했을 당시의 딸, 아이의 모습에 대해 그 인간들이 외도의 원인이라고 짚는 것에 화가 났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요. 우리 미니는 애가 무서워했었어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쪽이 허구한 날 우리 미니를 들들 볶으면서 언제 애가 질 거냐 이러다가 시집안돼 끊기겠죠. 아이고, 그 놈의 이씨 집안은 아주 대단한 집안이라고 나왔어요. 응, 아주 대단한 치만 나왔어요. 그렇게 애한테 임신 못한다고 쿠박이랑 쿠박은 다 하더니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게 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요? 너무 어리고 예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아이랑 사위였던 그 놈은 2살 차이가 났어요. 또래끼리 만나 일찍 결혼을 한 적이 있죠.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딸의 배우자 쪽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이 결혼 후에는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누가 자신의 딸이 월세 생활을 하길 바라겠어요? 우리 가족은 다행히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집을 구해주었어요. 집 소유권은 딸의 이름으로 등록했죠. 각각의 상황을 따져보면 간혹 인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 준비 단계부터 우리 가족은 자금을 투자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돈 쪽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미안함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역시 여자는 가장 어릴 때 결혼해야 한다. 아, 우리 미니 너무 예쁘다. 오늘은 하객들이 전부 다 며느리이다. 예쁘다고 나한테 얼마나 부러워한다고 했던가. 이럴 때는 신혼여행 가서 너희가 허니문 베이비만 딱 만들어 오면 너무 좋겠다. 여자는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 애가 똑똑해진다더라. 우리 현우를 봐봐. 일찍 나와서 그런지 애가 영특하잖아. 우리 며느리 파이팅이다. 허니문 베이비를 어서 상경하고 있다는 거야. 결혼식 그날부터 그 여자는 우리 딸에 대한 임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웬걸 그 여자의 임신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 딸이 이야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이야기는 직접 적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딸이 직접 적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약을 못 먹어요. 제가 어릴 때 한약을 먹고 구토를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 이후로는 한약도 못 먹고 청심환 같은 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어머니가 좀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뭘 못 먹기는 또 못 먹어요.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이거 이렇게 버리면 정말 아까워. 제가 용서한다는데 찾아왔는데 이번 달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것을 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약이 왜 유명한지 알아요? 시험관이든 모든 임신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여기서 한약 6개월 먹으면 바로 물론 아이가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구토하더라도 이걸 먹으세요. 그리고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함은 지금 다 크셨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서둘러 먹으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주인공의 딸. 제가 여기서 쓴 내용처럼 제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을 기점으로 저에게 임신에 대한 압박을 해왔어요. 어릴 적 한약을 먹은 후 구토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시어머니라는 분이 한약을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약 냄새를 맡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게 되었어요. 그때에는 시어머니가 그 한약이 임신에 좋다며 억지로 먹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먹자마자 구토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약이 아깝다며 무조건 다 먹어야 한다고 화를 냈었죠. 이에 저는 그냥 받아들였고 한약을 버렸어요. 그 당시 저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약을 먹으면서 임신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폭력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한약을 먹을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미니야, 너랑 잠깐 여기 앞에 미용실에 좀 가자. 저희 부부는 가끔 시부모님과 식사를 했어요. 한 번은 친정 부모님과,
한 번은 시부모님과 번갈아가며 식사를 했었죠. 그날은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동네 미용실로 향했어요. 미용실에 도착해서 뭘 할까요? 당연히 머리를 하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하러 가시는데 혼자 가시기 적적해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용실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만 들어와 보니 미용실 안에 젊은 여자 5명이 있는 마루 같은 곳에 줄지어 누워서 배에 침과 같은 걸 맞고 있었어요. 미용실 원장이 침을 놔주고 계셨죠. 아유, 너무 말랐다 이러니까 애가 잘 안 들어서지. 현우 엄마 말이 딱 맞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현우는 체격도 좋고 한데 와이프가 너무 말랐다. 일단 저기 가방을 내려놓고 가운을 입고 누워요. 거기 누워있는 언니들도 다들 임신하려고 여기 와서 나한테 침을 맞는 거잖아. 웃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우리 현우 엄마 부탁이라서 특별히 한 자리 빼놓았다. 지성이는 엄마도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는 걸 내가 취소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내가 자기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애를 잘 키워서 자기가 친정일을 잘해줄 수 있게 해줘. 애가 태어나면 내가 여기 와서 도와줄게. 응,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얼른 누워, 비니야. 내가 부탁한 게 어려워. 얼른 누워. 침을 잡아도 괜찮아. 별일 아니니까. 얼마 후에 누웠어요. 제외한 살인범인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게 왜 사람들한테 일어난 것인지요? 그렇게 이상하게 나를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진짜 지금 내 피부가 다 뒤집힌 건 알아요. 이제 됐어요. 아이를 가지든 말든 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제발 좀 미니에게 그만해 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과 식사하자고 미니가 제안해서 그날 갔던 거예요. 알아요. 어머니가 임신 문제로 걱정하셨던 건 알아요. 예, 그만해 주세요. 한 번 더 미니에게 임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언급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침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배부터 온 피부가 다 뒤집혀서 열감에 시달려서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 전도 찡찡했던 부분이 있기는 해요. 미용실 원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침을 놓았다가 뽑아서 알코올로 솜으로 닦고 다시 재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했지만 그 행위가 현실로서 매우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 몸이 이미 예민한 편이어서 이 불법 시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씁쓸한 것은 남편이 외도를 한 이후에야 그 사람이 본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제 친정 부모님 앞이나 제 앞에서 그 남자는 그저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이죠. 참 착하고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리 좋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네. 달라진 거야. 아이랑 한번 안아볼까? 응, 정말 축하해. 아이고, 이런 식으로 쿵할 만한 일인가 봐. 언제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할머니라고 불러줄래? 응,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다다들 안 해도 임신되는 거 알지?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태교하고 할 일이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요. 내가 엄마의 성격을 알아서 미리 말해둔 거니까 절대로 미니의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게 해줄 거야. 내 이야긴 이해하시죠? 알았어, 알았어. 웃음은 나는 그저 편안하게 몸을 신경 쓸 뿐이에요. 마음 편하게만 계세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안에서 자라는 아기도 잘 자라니까요. 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임신 압박이 줄어들고 시댁에 가는 일이 줄면서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튼 그렇게 임신 후에 잔치를 벌이더라도 부모님들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임신보다도 제 건강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아직 얼떨떨해 하실 텐데요. 첫 아이니까요. 그래도 좀 압니다. 네, 좋아해 주세요.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좋을 거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아. 그런데 나는 미니라는 아이가 더 걱정이야. 이미 몸도 잘 붙고 해서 평생을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관리해왔는데, 아유, 임신해서 몸이 부어서 고생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거든. 그게 먼저 걱정돼? 에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미니 옆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돌볼 거예요. 아이고, 맞아요. 제 남편이 우리 미니를 챙겨야죠. 누가 챙기겠어요? 그래, 우리 미니 옆에서 잘 좀 돌봐줘요. 물론, 남편은 잘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얘 좀 잘 챙겨줘. 여자들은 임신할 때 있었던 일로 인해 서운해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평생 간다는 거야? 알지, 우리. 딸 좀 잘 부탁할게. 수족냉증이 있어서 툭하면 붓고,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붓기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퉁퉁하게 다녔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내 몸 상태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식이 조절은 물론 운동을 병행하여 내 몸을 어떻게든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제 임신 소식을 듣고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저는 걱정이 많아졌어요. 많이 변했어요. 제 몸이니까 가장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신은 제 몸 상태를 제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체중이 증가하고 붓기가 생겼기 때문에 임신 중독증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했어요. 천만다행히 임신 중독증은 아니었고 제가 갖고 있는 체질이 그런 식으로 반응한 것이었죠. 키 170의 몸무게는 50kg 후반을 유지하던 저는 임신 후에 80kg까지 늘어났어요. 이러한 변화로 불안감이 덮쳐왔고 남편이 지금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었어요. 그로 인해 그 사람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외도를 한 후 이혼하기 전까지 제가 의심이 많고 자존심 상해에 시달리며 남편을 둘러싸는 여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파티를 위해 예약한 숙소에서 두 사람이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고 내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초대를 받지 않았다는데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한 채 지금 그 사실을 오빠에게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왜 언니와 연락했는지 이유를 가지고 언니와 포천에 다녀온 건 언니 남편을 제외하고 둘뿐이었고 이에 대해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당신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안 그런데 정말 너무 놀랐어. 그래서 두 사람이서 단지 장소 살펴보고 오는 거였어. 그게 전부야. 그 밖에는 어떤 일도 없었어. 내가 의심하고 혼자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일 한 번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그날 가서 당일에 다시 돌아오면 돼. 아니야. 거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해야 해. 설명해 줘. 두 사람이 나를 위해 깜짝 파티를 하려다가 거기 다녀온다는 그 정도까지는 믿어줄게 하지만 1박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게 뭔지 말해봐. 아니야. 그건 나는 그때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영 누나와 함께 다녀온 다음 나는 서울로 올라가고 그녀는 거기에 머물러 친구를 불러서 1박하고 올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날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로 불려갔거든. 당신도 알잖아. 나한테 전화까지 했었잖아. 아니야, 민희야. 우리 그날 영상통화도 했어. 기억 안 나? 내가 회사에 도착해서 당신한테 영상통화까지 했잖아.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와서 결혼했어요. 신혼집도 우리 부모님이 구해주셨고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레 제 동네 친구들과 남편도 가까워졌어요. 그 중에 쟤랑 3살 차이 나는 동네 언니가 있었죠. 어른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거의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친한 언니와 남편이 함께 포천 펜션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카톡방을 확인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펜션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되자 추궁을 해보았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말했더니
제게 출산 전 파티를 해주려고 간 것이라고 말했어요. 현장 답사를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뤄진 대화는 위에서 한 말과 동일했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갈 거였다면 언니 신랑도 함께 갔어야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형부 입장에서는 서로 친하게 지내도 둘이서만 펜션에 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오해를 풀라고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민희야, 나 진짜 서운하다. 내가 설마 하니? 라고 말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해소되었어요. 나는 그렇다 쳐도 현우가 서운할 것 같아. 이게 뭐야? 밤중에 아줌마 집에 불려가고 친정에 울고불고 하다가 남편은 우리 친정 부모님께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언니 부부가 우리 친정집에 왔고 언니는 그날 함께 놀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결국에는요. 당시에 오해를 한 거로 정리되었어요. 저 또한 사진에 통화에 언니네 부부까지 왔으니 더 이야기할 수도 없었죠.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몸은 띵띵 붓고 배는 남산만큼 불러오고 남편과 사이가 서먹해지고 임신 막달에 다다라 남편과 대화도 잘 나누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과 한 집에 살고 그 사람과 4년 동행을 하고 결혼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인데요. 그렇게 가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저는 그 과정이 좋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 몸도 다시 예전처럼 되풀이할 수 있을 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엄마가 당신 사이에 외도를 목격하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되었죠. 남편의 외도를 못 기억하는 과정은 저보다는 우리 엄마가 들려주는 게 더 정확하고 사실적일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우리 엄마에게 넘기겠습니다. 제 남편이었고 우리 부모님 사이의 그 인간의 외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 서방이 전화를 받지 않네? 약은 잊고 하는 거였지. 그 프로젝트 정리되었다고 하지 않았나, 너에게? 다른 말은 없었어, 나한테. 다른 말이 없었어? 아마 그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피곤해서 자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주말인데 무슨 출근을 해? 아마 늦게 자고 있을 거야. 뭘 이렇게 많이 했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다 했네. 아이고, 진짜 이런 장모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야? 안 사더니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제는 서방 얼굴 보니까 살이 조금 빠져서 영안스러웠어. 내가 오늘 반찬 주면서 집에서 그냥 쉬라고 할 거야? 이 서방도 좀 쉬어야지. 평일 내내 회사 갔다가 너한테 왔다가 아주 몸이 피곤해 할 거야? 일단은 이모한테 와달라고 했으니까 이모가 오면 되겠지. 이모랑 함께 컸고, 그렇지. 너도 조금씩 회복해야지. 다녀올게. 네, 이야기 다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이 출산한 후, 저는 더욱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사업에 잠시 빠졌죠. 딸을 챙기고 사위를 챙기느라 정신없이 지냈거든요. 착한 순한 사위가 불평불만을 가지더라도 꾹 참고 지내야 했기에 제가 나서서 반찬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사위 또한 참 잘해주셨어요. 잘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무덤 같은 놈은 저희를 철저히 속여 뒤로는 다른 여자와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었죠. 현재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딸이 임신한 막내 날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울며 집에 찾아와서 그날 밤에 우리는 부모로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의 말에 휘둘려 그 상황을 대충 넘기게 되어서 후회됩니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의 결과로 그렇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고
살아오면서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은 남도 아닌 사위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라서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자나 보네. 나래 아이로부터 받은 잠금장치 키로 현관문을 열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신발이 2켤레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딸 신발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가족의 딸과 친구 사이의 한 소녀가 제 딸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하라고 포천으로 딸과 함께 갔던 일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가 우리 집 안방에서 나와서 편한 듯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전날도 술을 마시냈는지 머리가 복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상간녀가 무릎을 꿇고 저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가 상황을 파악했죠. 제가 지금 사이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엄마랑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현우랑 바로 헤어질게요. 민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시면 저 죽을 때까지 눈에 안 뜰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놈은 어딨어? 이현우 어딨어 나와. 어디 있냐고 내 딸의 산후조리 중 전몸살로 힘들어 하는데 여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나와서 여성을 남편 앞에서 바람을 피운 사람부터 덮치면서 소리쳤다. 그 인간이 어디에 있냐고. 정말 문제 아니다. 나올 수 없다면 다른 일을 끌어들이지 않았어야 하는 것들.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정신이라니 더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상간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사회라는 놈은 그제야 안방에서 부수수하게 나왔어요. 숙취 때문인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나왔죠. 아, 머리 아파서 TV 틀어라. 소리를 줄여. 어우 머리가 아파. 아파. 뭐야. 장모님, 연락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내가 미친년이지. 인간 같지 않은 놈 꼴의 사회라고. 내가 반찬을 싸들고 왔어? 응, 아이고. 뭘 그렇게 멀쩡거리며 쳐다보고만 있니? 그래. 뭐라고 얘기할 건데? 한번 얘기해봐. 어제 너 어떻게 돼서 변명이란 소리로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니? 한번 듣고 봐보자. 응, 하지만 봐봐. 말해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응, 어떻게 돼서 그럴 수 있어? 그 개고생하면서 민희기를 낳고 몸푸르게 돌을 찾는 동안 너는 너의 부인과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가정에서 남의 여자를 데려와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참 더러워. 그런 식으로 다른 여자와 놀다니 참 추잡해. 조리원에 온 자체가 좋은 사람인 척하고 우리 민이 위아 벅찬 척했냐고 대답을 해봐 말 그대로 옆불이 터져나와서 속이 뒤집힐 것 같다는 메시지를 그 나이까지 알았습니다. 정말로 속이 뒤집히는 거죠. 정말 화가 나서 미치는 일이었어.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골골거리며 소리쳤는데 그때 사인업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 녀석을 이해하며 시작한 이후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안면이 갑자기 변하더니 얼굴을 뾰족하게 쓰고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들고 온 반찬통을 살피는 도중 나를 쳐다보더라고. 누가 반찬 필요하냐고 물어봤어. 당장 나가세요. 내가 언제 반찬 해달라고 했어요? 장모님, 아무리 딸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시면 안 되죠. 일단 돌아가세요. 저는 바쁘고요 할 일도 많습니다. 아이고, 바빠 할 일이 많아 뭐, 바람 피우느라 바쁜가이. 싹수 없는 놈의 자식 같은 이라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뻔뻔한 건데. 응, 그만 가시라고요. 이혼을 하던 뭘 하던 저랑 민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은 나가세요. 지금 이게 대체하니 왜 말도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세요? 함부로 들어오시기는? 그리고 지금 뭐가 상황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미니가 없어서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현우야, 내가 너 오기 전에 이미 다 말했어.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밀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했어야 하는 거야? 나는 못 살아, 진짜 아줌마. 그 사람이랑 바로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엄마한테는 말하지만 너도 얼른 죄송하다고 빌어. 뭘 잘못했다고 자꾸 큰 소리 치는 거야? 너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면 책임질래? 나 이혼당하면 내가 책임질 거냐고. 가관이었습니다. 사위라는 놈은 그 자리에서도 또 거짓말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상간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온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상간녀 입을 통해 그들이 바람을 피우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간 여행을 하는 그 여자가 사인엄한테 입 다물라고 너도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좋았을 텐데 남에게 들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키고 나니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저렇게 서로 물어뜯고 싸울 줄이야. 참 신기하다. 제 앞에 있는 사람 2명이 아니라 짐승 2마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발 남편에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엉엉 우는 그 여자가 너무 싫어했어요. 내가 어떻게 미니에게 이럴 수가 있니? 응, 너희들이 한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자랐었어.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 내가 미니랑 같은 대학 다녔을 때, 그때도 우리 미니 뭐 성적 안 되는데 교수에게 아부를 떨어서 장난감을 받은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을 내고 다녔을 때도 그때 내가 너한테 쫓아가서 너를 두들겨 팬다는 거, 그거 우리 미니가 말렸어. 내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아마 속상해서 그랬을 거라고. 언니 상황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너는 어떻게 평생 우리 미니 돼서 뒤통수를 쳐 하다. 미니의 남편인 저 자식이랑 바람마저 지워냈나? 응,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너한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니? 이번에는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너의 남편이고 엄마한테 대한 자식들한테 뭐가 난데없이 만들어 놓을 거야. 너는 나쁜 년이야. 그 상품 남자에 대해 열등감을 많이 느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째서 우리 딸에게 그렇게 열등감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저는 그 상황에서 떨리고 있어요. 손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온 집안을 휘저하며 사진을 찍어 다녔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머릿속에는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꾹꾹 참아가며 딸아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냉정해져야 했죠. 딸아이가 처음 우리에게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며 찾아왔을 때 그때 부모로서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으니 2번의 실수를 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나는 그 인간이 내 엄마를 했던 사람인 줄 알아서 합의 이혼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자식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우리 딸 지율도 제가 키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에겐 잘 지내는 모습만을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혼한 뒤에 더 잘 살 거예요. 그러면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진짜로 잘 살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씩씩히 잘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씩씩한 사람이 있어요.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요구할 의지를 나타냈던 그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뭔지, 그리고 얘가 바람을 피운 배우자인지, 유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니 위자료는 얼마든 간 상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치우리만 우리에게 주면 돼요. 아이는 아이 아빠가 키워야 해요. 그래요. 우리 집은 핏줄인데 우리가 키워야 해요. 위자료와 재산까지 가져가셨다면 인간적으로 애는 양보해야 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뭘 가져가요? 지유리가 물건이에요. 지유리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제 자식이에요. 결혼 생활 도중에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사람이 애를 키우면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다시 바람을 피울 거라는 보장이 있잖아요. 절대로 싫어요. 우리 지유리가 다른 여자한테 엄마 소리하고 자란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유리는 제가 키울 것입니다. 그냥 그의 피를 지키고 싶었다면 아버님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했을 텐데요. 더 할 말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시고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이야기하세요. 그러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라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지켜냈죠. 이혼 소송의 결과로 우리 딸이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못 가져온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엄마, 안녕. 할머니, 할아버지, 이리 와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지율이 헬로도 배웠어.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은 딸아이의 이혼 후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손주아에게서는 이곳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말도 곧잘 합니다. 영상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우리 귀여운 손주 영상도 함께 보내줄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우리 귀여운 손주를 자랑하느라 전화하는 남편은 여간 바쁜 게 아니에요. 딸아이도 이곳에서 열심히 자기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죠. 커다란 시련을 겪은 뒤에 저희 가족들은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심도 없고 뻔뻔했던 딸아이의 전 시댁 인간들 어떤가요? 최근에는 양육권을 다시 달라고 징징거리는데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인간들한테 쓴소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